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살다 보니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네요. 여러분은 혹시 악연을 믿으시나요? 저는 사람의 인연을 믿는 편이긴 한데 악연도 연인이 그것 또한 믿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말을 믿거든요. 좋은 쪽으로 만나야 할 사람이든 좋지 않은 쪽으로 만나야 하는 사람이든 모두 말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 부모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 엄마 아빠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엄마가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몇 개월을 쫓아다녔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제가 엄마를 놀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보통은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니지 않아? 우리 집은 반대네. 그만큼 네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지. 나는 절대 이 사람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 엄마의 말처럼 저희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진심이었고 그 진심인 마음이 정말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고 말이죠. 저도 자라오면서 늘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니 말입니다. 그거 아시죠? 딸이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조금이라도 말다툼을 하면 보통 다른 집안에서는 다 딸은 엄마 편을 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은 둘 있는 딸이 둘 다 늘 아빠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 딸내미들은 어떻게 된 게 엄마 편을 안 들어? 아빠가 안 된다고 하는 거면 진짜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아빠가 화가 난 거면 그건 엄마가 진짜 잘못해서 화를 내는 거니까. 그건 그렇긴 해. 늘 엄마도 그렇게 웃으며 인정을 했고 말입니다. 그만큼 아빠는 화내는 일도 잘 없었고 어딜 가면 늘 신사다, 사람 좋다 이런 이야기만 들으셨어요. 저는 그런 아빠를 너무 좋아했고 말입니다. 이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우리 집 식구들은 사이가 참 좋았어요. 텔레비전에서나 나올 법한 화목한 가정 그 자체였어요. 다정한 아빠, 가끔 새침하지만 그래도 성격 좋은 엄마, 말은 좀 안 듣지만 속정이 깊은 여동생, 그리고 어디를 가나 장녀 소리를 듣는 어른들이 보기에 맏며느리감이라는 저. 어디로 보나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일찍부터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얼른 결혼을 해서 우리 집 같은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만큼 우리 가족이 좋고 너무 행복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디 뜻대로 되나요? 20살 때부터 빨리 결혼할 거라는 말을 했었는데 학교에 다닌다고, 일한다고, 여기저기 사회생활에 치이기도 했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눈이 너무 높았어요. 그건 다 아빠 탓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눈이 높은 건 다 아빠 탓이야. 얼씨구, 자기가 연애 못하는 걸 어디 내 탓을 해? 아빠가 내 눈을 너무 높여놔서 어딜 가도 마음에 차는 사람이 없잖아. 저와 아빠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늘 엄마가 꼴값이라고 적당히 하라는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본의 아니게 솔로인 생활이 길어졌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차는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엄마에게 해오던 걸 바로 옆에서 직접 눈으로 보며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눈을 낮추려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봐왔던 것들이 워낙 많았으니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결혼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눈이 너무 높으니 마음에 차는 남자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뭐 인물이나 학벌, 직업 이런 걸 본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됨됨이가 바른지, 배려심이 얼마나 깊은지, 다정한지 이런 게 중요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더 찾기가 힘들더군요.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을 반쯤은 포기했을 때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자친구였어요. 늘 제 이상형을 제일 찾기 힘들다며 푸념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원래 주변인들을 이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어 했는데
제 상대를 찾아주는 거에 어떤 도전 의식 같은 걸 느꼈었거든요. 그 친구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며 소개해준 게 바로 지금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정말 아빠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건 저에게 굉장한 칭찬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행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몸에 배려와 다정함이 깃들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늘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말이죠.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조건이 저보다 좋지 않음에도 저는 그런 걸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 이쯤에서 저희 집안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엄마는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시고 아빠는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 중이세요. 아, 이것도 저희 아빠를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아빠는 원래 집이 가난했었거든요. 홀어머니 밑에서 교복 살 돈이 없어서 남이 버린 교복을 주워다 입으며 학교에 다녔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집을 보면 그런 과거가 상상이 잘 되진 않지만 말입니다. 아빠는 정말 자수성가의 표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도 게다가 저희 아빠는 고등학교를 중퇴하셨었거든요. 정확한 이유는 듣지 못했지만 아마 집안 사정이 힘들어서 일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환경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해 검정고시를 따고 공장에 일을 다니면서 야간 대학을 다니고 또 그 와중에 사업을 구상해서 맨 땅에서부터 혼자 이렇게 성공했으니 말입니다. 어디 가서 엄청난 회사라고 할 만큼 규모가 큰 것도 아닌데 뭐. 아빠는 늘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셨지만 연 매출 100억대 규모의 회사가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니었죠. 저는 그런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그랬습니다. 다시 제 남자친구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남자친구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평범하게 대학을 나오고 지금도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뭐 하나 특출나진 않지만 모자라지도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 다 하고 사는 걸 우리는 보통 평범하다고 하는 건데 그 평범하기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이거 보세요. 저희 아빠는 말을 늘 저렇게 좋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말이죠. 저도 남자친구의 배경이 저보다 못해서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거나 망설여지거나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의사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남자친구가 저희 집이나 저에 비해 기운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실제로 뒤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같이 성품이 바르고 다정한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제 생각은 확신이 섰어요. 사실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만약 내가 결혼한다면 이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사계절을 한번 다 만나보고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인의 말에 그것도 맞는 말이다 싶어 1년을 연애 끝에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상당히 의외라는 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짜 나랑 결혼하게? 왜? 자기는 나랑 결혼하기 싫어? 아니, 나는 자기에 비해 한참 모자라니까 당연히 결혼은 나랑 안 할 걸로 생각했지.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봤다는 말이야? 이거 섭섭한데.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자기같이 다정하고 배려심 있고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스펙이고 자산이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늘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했을 때 운명처럼 자기를 만나게 된 거라니까. 그런 제 말을 듣고 남자친구는 제 청혼을 받아줬습니다. 각자의 집에 이야기하고 우선 우리 집에 먼저 인사를 왔어요. 남자친구는 늘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는 저희 아빠를 궁금해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빠를 만나보고 나서는 제가 왜 그토록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했는지 단박에 납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시더라. 멋진 어른 같으셔.
내가 왜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했는지 알겠지? 너무.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나를 너무 높게 보는 거 아니야? 나 그 정도 아니야. 아니, 자기도 그 정도야.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제 남자친구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사실 엄마는 조금 조건 맞춰서 하는 결혼을 내심 바라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나 아버지의 생각이 확고했고 또 엄마도 워낙 착하고 평화주의자인 사람이라 마찰이 있는 게 싫어서 그런 말을 삼키고 계시고 말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다녀간 날 너무 마음에 든다고 손뼉을 치며 좋아하셨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 만나기 전까지는 반신반의했었지? 사실 그랬었는데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 같더라. 첫눈에 반했잖아. 나 정말 네 아빠 젊은 시절 보는 것 같았어. 두 분 다 남자친구를 무척 마음에 들어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하러 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실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그 부모님도 정말 좋으신 분일 거라고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 생각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가기 전에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야. 사실 굉장히 의외이긴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저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은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친구의 집안 분위기도 좋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 속을 참 많이 썩이셨는데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늘 어머니에게 좋은 아들이 되자, 착하고 다정한 아들이 되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컸었거든. 어머니 마음 붙일 곳이 내가 되어드리고 싶어서. 남자친구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너무 짠한 마음이 들어 가만히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다는 의미로 말이죠. 남자친구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젊은 시절보다 그 괴팍함이 많이 줄어들긴 하셨지만 그래도 자기 아버지를 보고 우리 아버지를 보면 상당히 다른 분이니까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해주는 거야. 사실 어머니에게만 인사시키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더 난리치실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내 아버지인 건 변하지 않은 사실이니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말했어요. 괜찮아. 무슨 말하는지 다 알아들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며 웃었더니 남자친구가 정말 고맙다며 제가 잡은 그 손을 꽉 마주 잡아주더군요. 사실 남자친구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걱정이 안 되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처음 뵙는 분이니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짐작도 되지 않았고 말이죠.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품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어요. 자기보다 잘난 여자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말 조심 행동 조심하라고 유난이라는 유난은 다 떨더니 인물 보니 별거 없구만. 초면에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에 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 상식에서는 벗어난 행동이라 놀랐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제 손을 남자친구가 꼭 잡으며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게 무슨 예의세요,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의 말은 조금 먹히긴 하는지 헛기침을 2번 정도 하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서 있지 말고 앉아서 밥부터 먹어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했는데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당황한 저의 손을 붙들고 달래듯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아버님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 꽉 잡혀 사시는구나. 이게 한눈에 보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간 곳에 놓인 음식들을 보고 입이 떡하고 벌어졌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정말 놀라서 그 음식들을 가만 보고 서 있자 이번에도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궁시렁거리셨습니다.
지 남편 생일에도 이렇게는 안 하는 여편 내가 아들 며느리감 온다고 유난을 어찌나 부리던지 하면서 혀를 차시는데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가 혹시나 제가 기분이 나쁠까봐 눈치를 보는 게 느껴져 그 말에 살짝 웃어 보이고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긴 했어요. 긴장을 많이 한 것도 그 이유이긴 했지만 저를 정말 뜯어보듯 살펴보는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그 눈이 너무 신경이 쓰였거든요. 제가 원래 남의 시선이나 그런 것들을 의식하는 사람은 아니긴 했지만 그 자리는 자리가 자리이기도 했고 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신경이 쓰였던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는 그건 외에 별다른 말이 없긴 하셨어요. 그래서 이대로 끝나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보자마자 얼굴에 대고 했던 말이 계속 충격이긴 했지만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던 차였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교수시고 본인은 한의사고. 네. 내 아들보다 훨씬 더 잘났는데 왜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해? 저는 그런 배경 같은 것보다는 좋은 사람인 게 더 중요해서요. 강현 씨, 좋은 사람이잖아요. 좋기는 무슨 물러터져서 남자다운 맛도 하나도 없고 지 엄마한테는 잘하면서 아버지는 막대하는데 그게 무슨 좋아? 그 말에 달리 대답할 말이 없어 하하하고 어색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제발 이대로 이 자리가 빨리 끝이 나기만을 속으로 빌면서 말이죠. 하지만 슬프게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가 조건이 남자보다 훨씬 좋으면 남자를 휘두르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만만해 보이는 상대 고른 건 아니고. 네? 절대 아니에요. 그 속을 어떻게 믿나? 있는 사람들 말은 함부로 믿는 게 아닌데. 하면서 혼자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그쯤 되니 저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정말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건지 아들을 결혼시킬 마음이 있는 거긴 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참지 못하고 나온 제 말에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당황한 게 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어른이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볼 수 있지 그런 거 아니다 하면서 말을 둘러대더군요. 그날 인사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 남자친구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줬는데 정말 20번은 넘게 사과를 한 것 같아요. 자신의 아버지가 너무 무례했다, 미안하다, 뭐 그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그날 헤어지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결혼 다시 생각해보고 싶으면 그래도 돼. 나는 원래 아버지 때문에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이니까. 정말 괜찮으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말해줘. 무슨? 아니야.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건데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고 웃어 보였지만 사실 속이 매우 심란하긴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될 사이이고 아무리 자주 안 본다고 해도 그래도 시아버지가 될 거잖아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동생에게 먼저 이야기하니 동생은 결혼을 반대하더군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다고 해도 결혼은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 간의 만남이기도 하잖아. 그런 시아버지, 그런 사돈, 멀리 봤을 때 정말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먼저 결혼한 선배로서 말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런 모습을 미리 본 건 조상신이 도운 거다. 너 빨리 탈출하라고. 그래. 그런 집에는 시집 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나도 반대다 반대야.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의견을 통일해서 말을 하니 조금 들리게 하더군요. 아마 거기서 엄마에게 먼저 말을 해 엄마마저 반대의 말을 했다면 저는 그대로 남자친구의 결혼을 그 쯤에서 포기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아빠에게 먼저 말했어요. 제가 먼저 말했다기보다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 보인다며 아빠가 먼저 저에게 술 한잔을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둘이 함께 술을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빠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뭔가 잠시 생각하다 말을 꺼내셨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나 배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 더구나 시댁 어르신이 될 분들이라면 신경이 안 쓰일 수 없을 것이고. 그런데 네가 차분히 생각해봐. 그 이후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면 후회는 하지 않을지 말이다.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나 반응보다 네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빠의 그 말을 듣고 어딘가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 들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이유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면 저도 후회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반대에도 그냥 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물론 저에게 이야기를 들어 반대했던 사람들은 너 그러다 분명히 후회한다는 말은 했지만 말입니다. 뭐 후회라 하더라도 그건 제 몫인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을 잡았어요. 한 가지 걱정이 되었던 건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그날도 그런 진상짓을 하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조심하시지 않을까? 그런 걸 가리시는 분은 아니라 나랑 어머니가 수십 번 일로 뒀어.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만약 당신 때문에 결혼이 파토나면 내가 죽든 당신이 죽든 사달이 날 거니까 제발 그 입 좀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더군요. 뭐 물론 지켜지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정말 긴장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20분 정도 일찍 도착해 예약해둔 방으로 들어가 저희 가족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휴, 이제 진짜 결혼 준비하는 것 같다. 원래 상견례가 시작이지? 그렇지. 여기서 인사하고 이제 날 잡고 혼수나 예당 같은 것들도 준비하고 그러는 거지. 요즘도 그런 걸 준비해? 약수해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하는 짓 많아. 사실 저는 그런 걸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희 집은 딱히 뭐가 필요한 게 없기도 했고 또 그럴 돈이면 다른 걸 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그 전부터 해왔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는 진짜 이런 생각들을 해야 하는구나 하며 결혼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던 그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긴장해서 헛기침을 했어요. 특히 저에게서 남자친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아빠가 가장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았고 말입니다. 문이 열리고 먼저 들어온 건 남자친구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남자친구의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의 동생은 지금 외국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고 말이죠. 제가 먼저 꾸벅하고 인사를 했어요. 오셨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도 저희 부모님을 향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어딘가 이상했어요. 보통 이럴 때는 늘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분위기를 푸는 농담 같은 걸 나서서 하는 타입이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조용한 아빠가 이상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그리고 아빠의 표정을 보고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당신 왜 그래요? 아빠,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빠는 정말 안색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한눈으로 봐도 어딘가 몸에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뭔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아빠의 얼굴에 너무 놀라 아빠의 팔을 잡았어요. 아빠는 그제야 정신이 드신 듯 보였습니다. 물론 안색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말이죠. 아니. 아빠가 그렇게 말을 하려는데 이번에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아빠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갸웃하시더군요. 그리고 곧 뭔가 생각이 난 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오만수! 그리고는 아빠의 이름을 부르시더군요. 그 안에 있는 모두가 정말 화들짝 놀랐어요. 여기서 아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 치고는 반응이 이상했어요. 조금 전에 아빠의 상태는 이야기해드렸고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반응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인상을 정말 팍 하고 험악하게 쓰시더군요.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리고는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고 짜증나고 무례한 말투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런 자신의 아버지를 옆에서 조용히 말렸어요. 왜 계시긴요? 효정이 아버지시니까요. 남자친구의 그 말에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희 아빠를 바라보더군요. 아빠와 남자친구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아니, 많이 다르긴 했어요. 아빠는 정말 못 볼 곳을 본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정말 말 그대로 놀란 얼굴이었거든요. 그리고 곧 두 사람의 사이는 밝혀졌습니다. 오만수 맞지? 내 꼬봉. 그 말에 그 방에 있던 모두가 흠칫하고 굳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우리 가족은 지금 저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괴롭히는 건 아닌데 절대 저랑은 놀아주지 않고 말도 섞지 않는, 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유령처럼 학교에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그 시절 어린 친구들의 그런 짓은 대부분 이유가 없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울며 불며 집에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통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빠가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아빠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괴롭힘을 당했어. 아빠는 너무 많이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졌던 적도 있다니까. 응? 아빠가? 말도 안 돼. 아빠는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능숙했고 언제나 자신감이 넘쳐 보였거든요. 절대 남에게 괴롭힘을 당할 느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 많이 가난했거든. 그래서 교복도 누가 버린 거 주워다 입고 학교에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괴롭힐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고. 그제야 왜 아빠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땄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해서 그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아빠 같은 성품의 사람이 쉽게 공부를 놓을 리 없다고 늘 의아하게 여겼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빠를 정말 많이 괴롭히던 친구는 아직도 아빠 꿈에 가끔 나와. 그리고 남들이 추억하는 그 학창시절은 아빠에게 악몽으로 남아있고. 효정아, 아빠는 그런데도 이렇게 성공해서 좋은 사람이 되었잖니. 인생은 고작 그런 일로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네가 잘 돼서 네가 성공하는 게 최고의 복수야. 아빠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최고의 복수를 했고. 학창시절 아빠의 그 말에 정말 큰 위로를 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이 일은 정말 스쳐 지나가는 일일 뿐이구나. 그럼에도 지난날에 아빠가 안쓰러워서 꼭 안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아빠의 학창시절이 어땠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그때 그 자식들을 내 손으로 못 죽인 게 천추의 한이다 라고 하실 만큼 그 괴롭힘의 수위가 엄청났다는 것도 말이죠.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성공한 아빠가 더더욱 자랑스러웠고요. 그런데 그런 아빠에게 꼬붕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은 아빠의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표정이 이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말 만나기 싫은, 혐오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말이죠. 저는 태어나서 아빠의 그런 표정은 처음 본 거였거든요. 오랜만이네. 어느새 정신을 가다듬은 듯 아빠가 표정을 숨기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중에 들은 건데 얼굴을 보자마자 뒤집어 엎고 싶은 걸 저를 봐서 죽을 힘을 다해 참으신 거라고 하시더군요. 네가 얘 아버지라고? 그럼 네가 한 회사의 대표가 된 것도 맞는 거고? 그렇지. 부인은 대학 교수고 딸은 한의사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취조한 듯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하나하나 아빠에게 물었고
아빠는 아무 감정 없는 얼굴과 말투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바라봤어요. 그도 몹시 당황한 듯 그 자리에 굳어서 우리 아빠와 자신의 아버지를 번갈아가며 보고 있더라고요.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딱 봐도 사이가 좋지 않은 인연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 말이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아빠를 그렇게 괴롭힌 그때 그 학생이라면 저는 지금 엄청난 불효를 한 거고 또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날아가는 거니까요.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 주저앉을 뻔한 걸 겨우 다리에 힘을 줘 서 있었습니다. 와, 남의 교복 주워 입으면서 학교도 겨우 다니던 애가 출세했네. 아버지. 남자친구는 자신의 아버지의 그 무례한 말에 정색하며 무섭게 자신의 아버지를 말렸지만 그분은 이미 그런 걸로 말려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나온 말들은 정말 무례하고 경우가 없다는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몰상식한 발언들 뿐이었거든요. 많이 성공했지. 그러니까 그때는 내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벌벌 떨면서 빌빌거리던 애가 대표? 직원들 앞에서는 말은 잘하냐? 안 더듬고. 보다 못한 엄마가 나섰어요. 저기요,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당신 그만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요? 남편의 과거를 모르시나? 나한테 완전히 기었는데 얘. 저기요, 당신 그만해. 나 괜찮아. 엄마가 소리를 질렀지만 아빠가 그런 엄마를 말렸습니다. 아빠는 어느새 표정이 평온해 보였어요. 생각의 정리를 끝낸 사람처럼 말이죠. 아빠는 그때 아직도 이 새끼가 사람이 덜 됐구나. 정말 내가 최고의 복수를 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 자리는 파하시고.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터졌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난 사람처럼 말이죠. 네가 거기서 고개를 왜 숙여? 아버지가 지금 무례하게 막대 먹은 말과 행동들을 하시니까요. 저라도 사과를 해야죠. 이 새끼는 내 쫄따구였다고. 네가 내 쫄따구한테 사과하면 내가 뭐가 되냐? 어? 그 포인트에서 화가 난 걸 알고 나니 더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자신보다 낮은데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게 자기 아들이 사과했다고 생각해서 화가 난 거였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허하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그런 저를 바라보더군요. 왜? 뭐가 웃기니?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네 아빠가 사실은 내 따까리 하던 사람이라는 게 웃긴 거야.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저는 정색하며 말했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훨씬 더 무례하시고 예의도 없으시고 또 경우도 없으시고 그 나이 드시도록 철도 안 드시는 것 같아서 아, 사람 바뀌는 거 아니구나 싶어서 헛웃음이 나온 건데요. 그리고 저는 아빠가 남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과거를 딛고 이렇게 성공한 게 너무 멋있고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아빠거든요. 저의 그 말에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 데워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아빠는 가만히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사실 아빠만큼 저도 놀라긴 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 제일 어이없고 슬픈 건 다름 아닌 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날아가는 순간이니 말입니다. 쌍으로 연병들을 하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비웃으며 그렇게 말하더니 저와 아빠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얼굴로 한번 쓱 보다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내 쫄다고 하던 놈을 내 사위로 맞을 생각도 이 새끼 딸년을 내 며느리로 들일 생각도 없어. 용납 못해. 아빠는 그 순간 눈이 확 도는 듯 했어요. 아마 저에게 딸년이라고 한 거에 화가 나신 걸 겁니다. 아빠는 다른 건 다 참아도 가족들을 욕하는 건 절대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점도 제가 참 좋아했고 말이죠. 이 새끼가.
아빠는 그렇게 소리치며 남자친구와 아버지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넘어졌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비명이 들려왔고 저희 가족이 모두 놀란 눈으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대는 일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자식들에게도 장난으로라도 손바닥 때리는 신용이라도 한 적 없던 아빠였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아직도 그때 아무것도 모르던 18으로 보이냐?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야. 어디서 감히 우리 딸한테 뒤지려고. 아빠의 그 우렁찬 소리에 다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놀란 건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아버지였고 말이죠. 아빠는 계속해서 말을 쏟아냈어요. 그 나이 먹도록 누가 누구 쫄다고 했다면서 사람 깔보고 비아냥거리는 거 보니 네가 왜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알겠다. 뭐? 그 모양?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욱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이제는 누가 쫄다고 같은지. 거기서 지난 세월 이야기하면서 으스대는 너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 자수성가해 대단한 부인의 멋진 자식들까지 둔 나인지. 누가 봐도 내가 너보다 수백 배는 성공한 인생이야.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뭐라 반박하지도 못하고 이만 악물고 있더군요. 사실 아빠의 말은 그 어느 것 하나 틀린 게 없었습니다. 아빠는 어딜 가서도 박수받는 성공한 삶을 살고 계셨으니까 말이죠. 남자 새끼가 결혼 잘한 걸로 자랑하고 운 좋아서 사업 좀 잘 풀린 걸로 난 무시하고 부끄럽지도 않냐? 누가 누구 보고 할 소리? 너처럼 지난 과거에 친구들 괴롭힌 걸로 으스대는 것보다는 억만 배 낫지 않냐? 아빠의 그 말을 끝으로 그 자리는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그대로 아빠에게 달려들었거든요. 그렇게 그날 상견례는 경찰서에서 끝이 났어요. 우리 가족이 경찰서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아버지 일을 늘 봐주시는 변호사분이 일찍 도착하셨거든요. 일이 그렇게 착착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조용히 눈치만 살피고 있더군요. 아마 그때 알았을 겁니다. 이제 우리 아빠는 자신이 닿을 수 없을 만큼 저 높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찰서를 나가려는 저를 남자친구가 불러 세웠어요. 효성아, 나중에 일단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쉬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연락할게. 그렇게 말하고선 뒤돌아서 나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저에게 몇 번이고 사과했어요. 저는 꾸벅 인사만 했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가족 모두 마치 꿈을 꾸듯한 멍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잠시 쉬겠다고 하고 쓰러지듯 잠이 들었어요. 아마 정신적으로 몹시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고 나오니 부모님이 제 눈치를 보시더군요. 아마 제가 많이 속상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았어요. 솔직히 속상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저는 남자친구를 아주 많이 좋아했고 성격이 이상해 보이는 시아버지의 위험까지 감수해가면서까지 결혼하려고 했으니까요. 많이 좋아하지 않으면 그런 결심은 못했을 겁니다. 미안하다. 괜히 나 때문에. 그게 뭐가 아빠가 미안한 일이야. 나는 내가 더 미안한데? 너는 또 뭐가 미안해? 괜히 내가 결혼한다고 해서 아빠 좋지 않은 기억만 떠오르게 하고 그런 말이나 듣게 하고. 아니야. 아빠는 솔직히 속이 좀 시원하긴 했어. 다만 네가 속상할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인 거지. 그런 시아버지가 생겼으면 그건 그거대로 더 큰 문제인 거야. 제 그 말에 동생이 박수를 치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언니. 이거 완전히 조상신이 도운 거야. 라고 말이죠. 그날 아빠에게 남자친구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었어요. 사실 아빠가 이야기해주지 않으려 하셨는데 저와 제 동생이 들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 시절의 아빠가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쓰여서 말입니다. 그 시절의 아빠를 꼭 안아주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생은 완전히 분노해서 다시 경찰서로 찾아갈 기세였어요. 그 아저씨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말이죠. 그런 동생을 저와 아빠 엄마가 말렸습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이 일 또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며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며칠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잊은 건 아니고 일부러도 아니었어요. 다만 연락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안에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이미 죽일 놈이 되어 있었고 그 죽일 놈이 남자친구의 아버지잖아요.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내가 화는 안 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겁이 나 선뜻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연락이 되지 않자 남자친구는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집 앞에 서 있는 그를 얼른 끌고 주변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아빠가 남자친구를 보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연락이 너무 안 돼서. 그리고 남자친구는 어딘가 굉장히 침울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어요. 끝을 내더라도 얼굴을 보고 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자기한테 사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아버님께도 직접 사과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내 얼굴 보기 좀 그러시겠지? 슬픈 얼굴로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에게 마음이 많이 쓰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는 거고 저에게 남자친구는 늘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면 화가 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런 이유로 헤어져야 한다는 것도 너무 슬펐어요. 아, 내가 내 생각보다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한참을 미안하다 사과하고 갔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에게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실 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전해야 할 것 같아서 말했어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사과해. 아빠는 그날 이후로 며칠은 뭔가 고민하시는 듯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뭔가 엄청난 결심을 한 듯 저를 부르셨습니다.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시더군요. 요즘 워낙 엄청난 일들이 많았던지라 그에 관련된 이야기나 위로의 말을 들을 걸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저에게 한 말은 상상조차 못 해본 것이었습니다. 결혼해도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니들이 좋으면 나는 괜찮다는 이야기야. 아빠가 그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 아빠의 그 얼굴을 생각하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딸을 위해 그런 사람과 사돈을 맺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친구는 사람이 참 좋아 보였어.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을 거고 사돈끼리는 더더욱 그럴 텐데 우리 악연 때문에 니들이 억지로 헤어질 필요 없다. 나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 저는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알았기에 마음이 무척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나는 그 무엇도 아빠보다 소중하지는 않아. 그리고 나도 그런 집에 시집 가고 싶지도 않고 결혼은 현실이잖아. 나중에 아빠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엄마가 알게 되면서 엄마와 아빠의 작은 말다툼이 있었어요. 물론 당신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기는 그런 시아버지가 있는 집에 딸을 보내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여러모로 그 상견례는 후유증이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직도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고 말이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여기저기 저희 집 사정에 관해 물어보고 다니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아빠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빠에게 정말 졸업 후 처음으로 고등학교 동창이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동창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창들은 이럴 줄 알았으면 과거에 저희 아빠에게 잘해야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기분이 나빴지만 말이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아직도 저를 못 잊었으며 제가 원한다면 이혼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미 이렇게 끝난 사이에 붙여봐야 상처만 남을 것 같다는 말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제 한의원으로 찾아왔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난 인연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분이 저를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거든요. 한의원이 참 크구나. 저는 대답 없이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잠깐 이야기를 하자는 걸 그냥 돌려보내긴 그래서 진료 중이라 나갈 시간이 없다며 병원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너와 너 아버지한테 사과를 하면 다시 결혼 생각해 봐줄 수 있니? 그때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저희 집안을 이대로 놓치기엔 아깝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았어요. 누가 봐도 부자긴 했으니 말이죠. 이미 저는 정리를 끝냈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 저희 아버지에게 상처가 되는 인연은 이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몇 번을 저를 더 설득하려 했지만 제가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이자 고집도 더럽게 세다며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듣기로 남자친구는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요. 자신의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다며 집을 나가겠다고도 했다더군요. 뭐 다 업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좋은 인연으로 운명이라 여기며 감사했을 테니까 말이죠. 속이 시원한 부분도 있긴 했어요. 학창시절에 그렇게 발 아래로 보고 괴롭히던 친구가 이렇게 성공해 자신과 비교도 되지 않는 삶을 사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 말입니다. 아마 사는 동안 가끔이라도 떠올리며 조금이라도 후회하길 바랐어요. 그리고 그러려면 저와 저희 가족이 더더욱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물론 아직 남자친구를 완전히 잊지도 않았고 가끔 떠올리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세월이 약이니 이것도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죠. 최대한 남에게 좋지 않은 짓은 하지 않고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할 말이 많긴 했나 봐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날이 너무 춥네요. 늘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서울 사는 여성입니다. 지금은 두 아이를 기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름 평탄하게 살아온 편이에요. 하지만 얼마 전 겪었던 나름대로 가슴 아프고 뿌듯했던 일이 있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쯤에 결혼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20살이 조금 넘었을 때 돌아가셨고 아빠는 결혼 직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결국 저 결혼식 때 친정 부모님 자리는 빈 채로 진행했어요. 친척 중에서도 부모님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나이 있고 친한 분이 전혀 안 계셨거든요. 그때 남편은 직장 상사분 소개로 만났는데 제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원래 굉장히 서울 깍쟁이 같은 성격으로 남의 것과 자기 것 구분이 확실한 편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때 절 정말 사랑해줘서 제가 아빠 병고안하러 다닐 때 적극적으로 자기 부모님처럼 함께 다녀주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사랑에 빠졌고 남편의 구애를 받아들여 결혼하게 되었죠. 사실 저는 친정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빠도 결혼 직전까지 암투병을 하다 돌아가셔서 무척 위축되어 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면서 남겨주신 아파트가 하나 남아있어서 그걸 제 명의로 돌려두긴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을 전부 남편이나 시댁에 오픈할 만큼 저 자신이 여유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남편이나 시댁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 자신이 너무 위축되어 있고 세상에 대한 불만에 가득 차 있어서 그랬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한테 올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잘해주려고 노력한 사람이었고, 시댁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묘하게 자기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시부모님을 남편이 일방적으로 싫어하는 것에 가까웠죠. 하루는 남편과 시부모님, 저까지 해서 넷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아주 신혼 초여서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다소 긴장한 채 밥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얘 아가, 너 혹시 김장 필요하니? 우리 이번에 담글 텐데 너 김장 먹고 싶으면 주마. 어머님, 저야 좋죠. 저는 바짝 긴장한 채 얼른 고기를 끄덕였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은 분이었고, 이렇게 시댁에 와서 밥을 얻어먹으면 저도 모르게 많이 먹을 정도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사람 좋게 웃으셨고, 시아버지도 말없이 밥 먹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와서 수육도 좀 먹고 김장도 좀 먹고. 김장 처음 했을 때 수육 삶아 먹으면 정말 맛있잖니. 네, 어머님. 제가 와서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아니다. 내가 뭐하러 너한테 도움을 받니. 그냥 김장이나 받아가. 와서 흰밥에 수육 얹어서도 먹고.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서툴지만 도와드릴게요. 저는 친정엄마가 20 간 넘었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절 대해주시는 게 무척 고마웠어요. 그때는 제가 시어머니와 좀 대면대면할 때라 그렇게 막 치대거나 애교를 부리진 못했지만 그러고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의 따스함이 좋았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입을 불쑥 내밀고 못마땅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말씀 꺼내지 마세요. 이 사람 불편해하잖아요. 뭐? 무슨 말이냐? 김장 같은 거요. 왜? 김장이 뭐가 어때서? 김장 주신다는 게 그냥 와서 도우란 얘기잖아요. 일하란 이야기지 뭐 다른 건가? 어머, 얘 아니다 얘. 내가 김장 담근 지가 몇 년인데 새아가 같이 서투른 아이 도움을 받겠니? 왜 시어머니들 다 그러잖아요. 며느리한테 일 시키고 도움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머니 의도는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똑부러지게 그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당황해서 연신 아니라고 손만 내저으셨고요. 전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가 제 도움을 바라고 말씀하셨던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전 그렇더라도 상관은 없었거든요. 아니 뭐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도움 좀 드리는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저야 뭐 두 손 두 발 가지고 멀쩡히 건강한 젊은이인데 연세 드신 시어머니 힘든 김장 좀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남편 소매를 당기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난 괜찮아요, 여보. 아니, 난 안 괜찮아. 당신은 워낙 착하니까 다 괜찮다고 하겠지만. 남편은 딱 잘라 말했어요. 그날 정말 식사 분위기가 얼마나 엉망이 되던지. 밥 먹으면서 정말 엄청나게 체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날 집으로 오면서 남편한테 조심스레 묻기도 했죠. 여보, 왜 그렇게 아까 어머니한테 화를 냈어요? 아까 밥 먹을 때? 김장 그거 말하는 거지? 네. 사실 그거 도와드릴 수 있는 거잖아. 아니, 그럼 안 돼.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우리 부모님 선이 좀 흐릿하다고 할까? 그런 분들이셔. 좋은 분들이지 물론. 하지만 옛날 분들이라 그런가 나한테도 당연히 집안일은 돕는 거라고 하시고 본인들도 다른 사람 일 너무 도맡아 하시거든. 그냥 그게 일상인 분들이라 처음부터 선을 그어야 돼. 안 그러면 당신이 너무 힘들어져. 아, 그렇구나.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힘들어지면 내가 말할 테니까.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잘 알아. 그냥 당신은 가만히 있으면 돼.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절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려 했지만 동시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주장이 강한 면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집 왔다는 것 때문에 절 보호하려고 더 심하게 애쓰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자기 부모님한테 유달리 또 그러는 게 이상하긴 했어요. 전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건가? 분명 사정이 있겠구나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캐물을 순 없어서 그냥 의심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세 임신이 되고 아이를 낳게 되었죠. 산후조리원까지 다녀와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힘들다는 말을 할 새도 없이 어느새 시어머니가 바리바리 이것저것 다 싸들고 오셨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빨리 오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너무 심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바람에 제가 너무 면목이 없어서 부탁도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전혀 티도 안 내시고 그저 빨리 회복하라며 절 도와주셨죠. 아기도 너무 능숙하게 봐주시고 저도 잘 돌봐주시고요. 전 산후풍이라도 들었는지 뼈마디가 너무 쑤시고 아파 견딜 수가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몸 따뜻하게 하라면서 따스하게 데운 물도 갖다 주시고 전기요도 찾아 꺼내 켜주시고 하면서 돌봐주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꾹꾹 참으면서 시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님, 저 정말 어머님한테 잘할게요. 정말요. 아이고, 뭐 그런 말을 다 하니. 시애미가 돼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 아니에요, 어머님. 저 정말 친정엄마 안 계신 것도 모를 만큼 어머님이 잘해주고 계세요. 별말을 다 한다, 얘.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면서 절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 품이, 마르고 작은 시어머니의 품이 얼마나 따스하고 포근하던지요. 저는 그 품이 정말 저희 엄마의 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때만큼은 저희 잃어버린 친정엄마가 전혀 기억나지 않을 만큼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참이나 집에서 아이를 봐주시는데 몇 달은 그냥 말도 없이 지내던 남편이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이제 그만 가셔도 됩니다. 얘 무슨 소리니? 아직 새아가 몸이 안 좋단다.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가주세요. 남편은 정말 두 번 다시 말도 못 붙이게 쌀쌀맞은 태도로 시어머니를 대했어요. 전 당황해서 남편 팔에 매달렸죠. 여보, 왜 그래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빨리 나가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 눈치를 보더니 풀이 죽은 얼굴을 하고 짐을 싸서 나가시더라고요. 전 그 사이에 계속해서 남편한테 매달려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전혀 대답도 안 해준 채 굳은 얼굴로 어머니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조용히 인사도 없이 나가셨고 남편은 현관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세상에, 아들이 저렇게 대하는데 어머니 마음이 어떠실지 정말 상상이 안 돼서 전 남편한테 매달려 왜 그러냐고 거의 울 것처럼 물었죠. 계속 몇 달간 지내면서 거의 시어머니한테 친정엄마처럼 정이 붙어버렸거든요. 대체 저 좋은 분한테, 저 따뜻한 분한테 왜 아들인 남편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지 전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더니 남편은 인상을 쓰면서 대답하더군요. 아버지가 오늘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셨어. 뭐라고요? 당신한텐 말 안 했지만 이번만이 아니야. 계속 이러셨어. 돈을요? 그래.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 이번엔 내가 마지막으로 빌려드린다고 하고 드렸는데 이건 빌려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드리는 거지. 에휴.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 아이를 다독이면서 걱정스럽게 물었죠.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길래 그래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원래 너무 마음이 약하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다 빌려주시고, 뭐 보증 서달라고 하면 다 서주시고 그래. 그래서 진 빚을 내가 여태까지 다 도와드렸어. 사실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마음이 약하셔서 매번 친구들한테 돈을 뜯기고도 항상 사람을 믿으셔. 에휴, 남들이 보기엔 사람 좋은 거겠지만 나한텐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 그게. 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아닌 부모님의 잘못 때문에 내가 번 돈이 전부 다 뜯겨져 나간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 일이니 함부로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나몰라라 한다 해도 양심에 꺼려져 괴로울 거고요. 부모님 빚을 갚아드리는 것도 한두 푼이고 한두 번일 때 얘기지. 사실 얼마나 힘들고 허무하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남편이 부모님한테 저런 식으로 대하는 게 본인도 힘들고 저도 보기가 힘들어 중간에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게다가 마냥 나쁜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두 분 다 너무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전 남편도 정말 사랑했지만 그만큼 시부모님도 마음 깊이 애틋한 마음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보, 그래도 너무 딱 자르진 말아요.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려 그래요. 아니, 후회 안 해. 이미 후회할 시기도 지난 것 같아. 남편은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고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잠시 후 문자가 오더라고요. 아가, 잠깐 아파트 밖에 나올래? 내가 잊어버리고 온 게 있다. 네, 어머님. 뭘 놓고 가신 건가 싶어 제가 궁금해서 아파트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 오독하니 서 계시더군요. 날도 쌀쌀한데 혼자 쓸쓸하게 서 계시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시어머니한테 얼른 달려가 제가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어머님, 추운데 안 들어가시고. 왔구나. 그래, 내가 입고 간 게 있어서. 어머, 뭐 놓고 가셨어요?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 내가 너한테 주고 가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들고 나와버려서.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어 주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어제 지어다 놓은 한약이다. 너한테 설명해주고 준다는 걸 깜빡했더니만 글쎄 아들 녀석이 날 쫓아내지 뭐냐. 시어머니는 마지막 말을 농담처럼 하셨지만 거기 묻어있는 씁쓸함을 저와 시어머니는 모를 리 없었죠. 저는 한약 봉투를 받아드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절 위해서 마음 써주시는데 남편은 틈도 없이 안 받아주려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아니고 해서요. 저만 중간에서 정말 난처하기 그지없었죠.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잘 먹을게요. 그래. 내가 사실은 옆에 있으면서 매일 챙겨주려 했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되었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우리가 못나서 그렇다. 우리가 못나서. 저 아이는 잘나서 우리 못난 걸 다 받아주느라고 저렇게 까칠한 거고. 시어머니는 무척 지친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눈물이 나려 하더라고요. 누구나 잘못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 착하고 따스한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아팠죠. 전 남편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시부모님한테 당한 게 너무 많다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를 안 했어요. 도리어 남편은 시부모님한테 당했던 이야기들이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죠. 사실 시부모님은 원래 친할아버지한테서 받은 재산이 꽤 많았대요.
그래서 시골에 땅도 많고 받은 현금도 있어 상당히 윤택했는데 시아버지 오래된 동창분이 먼저 같이 동업하자고 해서 자본금을 끌어들였다가 도산해서 도망가셨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한번 그렇게 크게 망하고 나니 손해본 자금이 너무 아까워서 그 돈을 어떻게든 메꿔보려 다른 사업을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다 지금은 거의 돈이 남지 않은 지경에 이르셨다고 했어요. 거기다 그렇게 능력이 없으시면 가만히나 계셔야지. 그렇지도 않고 계속 친구들이랍시고 다 도와준다고 난리치다가 지금 그나마 남은 돈까지 다 날리셨어. 저런, 그랬구나. 그래,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돈 매번 날리는 것도 정말 병이야. 난 치가 떨려. 남편은 짜증스레 말했어요. 하지만 한 번 정도는 더 믿어봐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부모님이시잖아요. 이제 제대로 일어나 살려고 하셔도 더 이상 돈이 없어서 그게 불가능하시면 부모님이니까 믿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안 당해봐서 그래. 남편은 그렇지 않아도 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와서 이번 한 번만 더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지금 친구분한테 돈을 꿔줬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본인이 쓰실 생활비가 없어서 그 돈을 또 다른 친구한테 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갚을 시기가 한참 지나서 이제 남편한테밖에 돈이 나올 곳이 없으니까 빌려달라고 사정하시는 것 같았죠. 난 절대 안 드릴 거야. 하지만 절대 안 돼. 당신도 마음이 너무 약해서 탈이야. 아버지 저렇게 비셔도 내가 돈 빌려드리면 또 다른 곳에 빌려주고 그러셔. 돈 문제는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해. 남편은 차갑게 잘라 말했지만 전 제가 봤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자꾸 생각나 가슴이 아팠죠. 남편은 아예 시아버지께 정말 돈을 드리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한테 앙심을 품거나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남편을 마주칠까 그러시는지 시어머니는 낮에만 저희 집에 왔다 가셨어요. 올 때마다 맛있는 반찬거리를 해다 주시고 제가 입맛 떨어질까 그러시는지 간혹 냄비밥도 해주셨죠. 항상 다정한 손길로 따스한 물을 떠다가 제 앞에 놓아주셔서 저는 시어머니를 볼 때면 항상 가슴이 따뜻해져 왔어요. 어머님. 제가 그래도 사정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렵게 어머니께 여쭤보려고 운을 뗐어요. 혹시 지금 재정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지난번에 그이한테 조금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요. 많이 힘드셔서 아버님이 돈을 빌리셔야 했다고. 시어머니 표정이 단숨에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애써 괜찮은 얼굴을 하면서 웃어 보이셨죠. 괜찮다. 이번엔 정말로 한번 우리가 벌어서 갚아보자 하고 있단다. 너희 시아버지가 돈 꿔었던 사람이 연장해줘서 그동안 어떻게든 우리가 벌려고 한단다. 하지만 어쩌시려고요? 얼마나 되는 건데요? 많아.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 말을 내뱉고 솔직히 저 스스로 놀랐어요. 아무리 제가 시어머니를 사랑하긴 해도 제 스스로 돈을 어떻게 해드리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웃으시더군요. 네가 어쩔 수 있는 금액이 아니란다. 1억이나 되니 말이야. 시어머니는 제가 절대 그 정도의 금액을 동원하지 못할 걸 아신다는 듯 시원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러곤 고개를 저으셨죠. 사실 네 남편 말이 맞다.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왜 자꾸 빌려주셨어요, 어머님? 나도 반대했었다. 그런데 정말 사정이 딱하지 뭐니.
친구가 안말기인데 돈이 없어서 딸하고 조무가 밥도 못 먹고 쪽방에서 얼어붙을 정도로 춥게 자고 있다 하더라. 그래서 조금씩 빌려줬어. 그랬더니 그게 점점 더 불어나서 결국은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남의 어려운 사정을 그냥 못 지나치시는 게 가장 문제였어요. 시아버지는 말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었고 시어머니는 겉보기에도 온화한 분이었지만 두 분 다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서 친정엄마를 스물에 잃고 그 후 아빠를 잃었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같은 분이 옆에 계셨다면 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금전적으로 제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절을 겪은 건 아니었어요. 아빠가 남겨주신 작은 아파트까지도 한 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경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아마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같은 분이 옆에 계셨다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넌 상관 말거라. 나중에 너희 남편하고 또 문제 생길 수 있어. 그 애는 제가 한번 결정한 것엔 절대 물러서지 않으니까 말이다. 네. 시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었죠. 남편은 정말 고집불통이라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한 다음엔 절대로 결정을 되돌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저렇게 좋은 의도로 하신 행동 때문에 곤란을 겪으신다는 게 전 정말 안타깝고 슬프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텐 그때쯤 이미 시어머니가 거의 친정엄마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1억은 큰 돈이죠. 전 그 자리에서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시어머니 말씀대로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사실 그게 맞기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 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얼굴빛이 더 어두워지셨어요. 전 앞뒤 사정은 모른 채 그냥 두 분 표정이 어두우니까 슬쩍 남편에게 찔러보기만 했죠. 여보, 혹시 어머님 아버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뭐 별로 들은 건 없는데. 지난번 그 일 이후로 부모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안 되죠. 그래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그 정도는 알아둬야죠. 자식된 도리로.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내가 항상 그랬지. 난 우리 아이랑 당신만 행복하면 돼. 하지만 부모님이 행복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정말 행복할 수 없어요. 사실 나한텐 어머님이 거의 친정엄마나 마찬가지잖아. 당신은 너무 착한 게 문제야. 당신처럼 시어머니에 대해 다정다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하지만 어머님도 날 정말 자식처럼 대해주시니까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머님. 그건 나도 알아. 정말 좋은 분들이셔서 문제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빚을 끌고 오신 거고. 난 더 이상 거기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남편 결정 역시 매우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전 거기에 더 이상 말을 붙이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죠. 저는 시부모님께 다시 전화를 했지만 두 분 모두 대답을 안 하셨고 시어머니는 심지어 아예 집에 오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찾아간다고 해도 계속해서 시간이 없다는 대답만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가 집에 오지 말라고 그 시간에 집에 없을 거라고 하신 시간에 그냥 무작정 찾아가 봤어요. 시댁에 가서 저는 평소처럼 배를 눌러보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으셨고 집안은 정말 쥐죽은 듯 조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아해서 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으셨죠. 전 오기가 나서 어쨌든 시어머니가 시장을 가셨더라도 오늘 안엔 집에 돌아오시겠지 싶어 집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꼼짝도 않고 동네 길에 서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오시길 기다리는데
좀 춥기도 하고 쓸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사서 가만히 바깥을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지켜보는 동안 어떤 남자들이 어슬렁거리면서 다가오더라고요. 한 서너 명 되는 남자들은 껄렁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벌써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왜 누가 봐도 조폭이나 건달 계열인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라 전 예감이 좋지 않더라고요. 편의점 안에 서 있으니 다행히 그 사람들은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몰랐죠. 그 남자들은 저희 시댁 벨을 누르더니 답이 없으니 문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어요. 거의 대문이 부서질 만큼 걷어차는 소리가 나고서야 시댁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와 소리치시더군요. 알겠어요, 알겠어. 문 그만 차세요. 부서져요. 부서지라고 차는 거야, 아줌마. 아줌마도 아니지, 할맛이지. 어이, 할맛이, 돈은 준비했어요? 안 그러면 오늘 좀 곤란할 텐데. 돈은 좀만 기다려줘요. 우리가 정말 여기저기 열심히 애쓰고 있으니까. 애쓰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당장 우리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할 타이밍이라고. 건달들은 계속 대문을 차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이 한적한 골목길이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혹시라도 봉변을 당할까 무서워서인지 얼른 피해서 다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새파랗게 질려 움찔거리시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저도 여자 혼자 몸이고 뭘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저는 얼른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건달들은 계속 행패를 부리며 대문과 담벼락을 차대고 있었는데 얼마 뒤 경찰차가 달려오더군요. 경찰차가 저 멀리서 다가오는 모습을 본 건달들은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며 슬슬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할맛이, 지금 주제도 모르고 경찰 불렀어? 아니에요. 내가 부른 거 아니에요. 아이, 시끄러워. 다음 주까지는 전액 넣어놔. 안 그러면 정말 험한 꼴 볼 수 있어. 건달들은 그런 말을 남긴 채 조용히 자리를 떴죠. 경찰차는 뒤늦게 골목길로 들어와 내려서는 건달들이 멀어진 뒤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떠났어요. 저는 그 뒤에 얼른 편의점에서 나가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님! 제가 부르자 현관으로 들어가려던 시어머니가 놀라서 돌아보시더군요. 아니, 새아가, 너 여기 어떻게... 지금 오면 안 되는데, 너. 어머님, 저 상황을 좀 알아야겠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아니, 저 다 봤어요. 아까부터 저 편의점에 있었다고요. 제가 강경하게 말하면서 편의점을 가리키니까 시어머니가 몹시 당황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한숨을 쉬고서 알겠다면서 절 들어오라고 하셨죠. 방 안에는 시아버지도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죠. 사실 그때 친구한테 빌렸던 비용을 갚느라 사채를 쓰게 됐단다. 그 친구도 지금 사정이 딱하다고 빨리 달라고 하지 뭐냐. 정말 너무 면목이 없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방법밖에 없었단다. 하지만 어머님, 사채라뇨. 사채는 정말... 그래, 그 덕분에 빚이 또 몇천 더 늘어났단다. 물론 우리가 가진 걸 팔아서 갚아서 전체 빚은 1억 정도인데. 시어머니는 참담한 얼굴이었어요. 하긴 연세 드신 두 분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서 1억을 벌어 갚으시겠어요. 이 집 역시 이미 남에게 넘어간 터라 월세로 살고 계신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이한테 한 번 더 말이라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해보긴 했단다. 너한텐 정말 면목이 없는데 우리가 돈과할 수 있는 구석이 그 애밖에 더 있겠니?
그래서 부탁을 해보았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 사실 그의 판단이 옳아. 사채업자하고 얽히는 건 우리면 족하다. 시아버지가 무거운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래도 살 방법이 생겨나겠지. 설마 못 살게야 되겠느냐? 그러니 너무 걱정 말고 가 있거라.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저는 가슴이 꽉 막혀왔어요. 제 인생을 통틀어 만난 사람 중 시부모님은 가장 좋은 분들이었어요. 남편도 아이도 사랑했고 그들이 제 인생의 최우선이었지만 시부모님도 어느새 제게 가장 중요한 분들로 자리 잡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끝에 머릿속으로 한 가지 방법이 퍼뜩 떠올랐어요. 전 시부모님의 손을 꽉 잡고 자신 있게 말했죠.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가? 시어머니는 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웃으셨어요. 고맙긴 하다만 너무 마음 안 써도 된다. 너까지 여기저기서 돈 빌리면 큰일이야. 그래, 그냥 이건 우리한테서 끝나는 게 낫다. 네 남편 말이 맞긴 맞아.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위험하지 않은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호언장담하니 시부모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았죠. 절 보시는 그 얼굴이 예전과는 다르게 너무 초췌하고 나약해 보이셔서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마치 돌아가신 저희 친정 엄마 아빠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시부모님이 진 빚은 1억이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더 남편한테 말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 남편을 저녁 식탁 앞에 앉혀두고서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머님하고 아버님 요즘 정말 힘드세요.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두 분 정말 큰일인데 사채업자들까지 쫓아오고 있다고요. 뭐? 사채업자? 순간 남편은 당황해서 절 쳐다봤어요. 차마 거기까진 몰랐던 모양이었죠. 남편은 무척 당황한 낯으로 저한테 말했어요. 아니, 사채까지 쓰셨단 말이야? 이번엔 정말 빚 다 갚고 끝내려고 하셨는데 사정이 그렇게 되질 않으셨나 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만 조금 도와드려요. 시부모님 같은 경우 조금 돈을 도와드리고 제도권, 금융권으로 빚을 가져오면 본인들이 자력으로 일어서실 수 있을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여력이 있는 걸로 도와드리면 되는 거였죠. 아니, 안 돼. 이번엔 정말로 안 돼. 여보, 내가 그동안 자라면서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당신은 절대 몰라. 그러니까 이번엔 정말 그냥 본인들 선에서 끝내게 둬야 해. 남편은 숟가락까지 놔버리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남편 얼굴도 어두웠죠. 사실 착한 사람이었으니 부모님한테 냉정한 결정을 내리기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전 남편도 안쓰러웠고 시부모님도 가여워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 결정을 말하면 남편이 분명 결사반대를 할 것 같아서 전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그 후 며칠 뒤에 저는 은행에 들러 절차를 끝낸 뒤 시부모님께 갔어요. 시댁에서 시부모님은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죠.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간 가전은 전부 부서져 있었고 집안은 마치 폭풍우라도 쓸고 지나간 것 같았죠. 전 가만히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시어머니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그놈들이 또 다녀갔다. 정말 사채만은 쓰는 게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으셨으니까요. 그래, 어쩔 수 없었다만 정말 이번에 큰 교훈을 얻는구나. 이번에 늦지 않았다면 교훈이겠지만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난 것 같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두 분 모두 얼굴이 그 사이 한 20년은 늙으신 것 같았어요. 전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도 자식 있는데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 인생이 끝났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너희들에겐 정말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절대로. 그냥 우리가 걸린 게 악질들인 것뿐이다. 그냥 그거야. 같은 사체라도 기한이 오기까진 좀 더 점잖은 사람들이 있고 기한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더 폭력적으로 난리치는 이들이 있다고 했어요. 사채업자들은 대부분 건달들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위험한데 이번에는 시부모님이 아는 사람에게 소개받은 사람인데도 더 악질이었다고 해요. 기한이 언제까지인데요? 이번엔 일주일 주고 갔다. 그 사이에 1억을 다 마련하라는 게 말이 되냐? 건달들이 마구 흘려 써서 놓고 간 계좌가 거기 있더군요. 시부모님이 쓰신 듯한 차용증하고 같이요. 저는 그 종이를 몰래 품에 넣고서 잠시 좀 다녀올 때가 있다고 하고 나왔어요. 시부모님은 넋이 나간 채라 제가 나가거나 말거나 정신이 없으시더군요. 전 그대로 그걸 가지고 은행으로 가서 금액을 이체하고 여러 가지 장을 봐와서 시댁으로 돌아왔죠. 시댁은 너무 엉망이라서 제가 이것저것 좀 치웠어요. 시부모님도 완전 정신을 놓고 계셔서 제가 추스르시라고 방으로 모셨고 부서진 물건들을 치우고 청소를 했죠. 환기까지 시켜서 깨끗하게 집안을 청소하고 나니 사채업자들과 얽혔던 일이 아예 없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청소하는 동안 정신을 차리신 시어머니가 나오면서 희미하게 웃으시더군요. 아유, 새아가 청소해줬구나. 말끔해서 좀 살 것 같다. 시어머니는 솔직히 속이 말이 아니실 텐데 저한텐 웃어 보이려고 애썼어요. 전 정말 그런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동시에 식탁으로 오시게 해서 차를 끓여드렸어요. 따뜻한 차를 드시며 두 분 모두 조금은 속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게 뭐니? 앞으로는 정말 절대로 돈 누구 빌려주거나 하시지 않을 거죠? 아이고, 얘 끔찍하다. 이제 정말 누굴 빌려주겠니?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진저리를 치셨고 시아버지도 다 죽은 낯빛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정말 끔찍하다. 정말 할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네 남편 말대로 사람이 맺고 끊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이 나이에 이렇게 깨닫게 되는구나. 시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에휴, 이제 기회도 없으니 누구한테 돈을 빌리고 말고 할 만한 계제도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면서 식탁에 무너지셨어요. 전 가만히 앉아있다가 품에서 갖고 있던 차용증을 내밀었죠. 아까 거실에 떨어져 있었어요. 어머나, 이게 그놈들이 난장을 피우면서 다 뒤집어놔서. 시어머니가 부끄러우신 듯 그걸 품에 숨기셨죠. 하지만 저는 또다시 연이어 입금증을 내놨죠. 어머님, 이거 입금증이에요. 뭐? 시어머니는 의아한 얼굴로 절 쳐다보았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전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친정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주신 아파트가 한 채 있었어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뭐? 그래서 그 아파트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았어요. 1억 넣었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입금증을 받아들고서 손을 떠셨어요. 두 분은 종이를 들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속이 턱 막히시는지 숨도 꺽꺽거리며 우셨어요. 전 두 분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손을 뻗어 두 분을 끌어안았죠. 시어머니는 절 마주 앉고서 엉엉 우셨어요. 아이고, 고맙다. 시애미가 되어 너무 면목도 없고.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정말 제 친엄마나 마찬가지니까요. 세아가. 저한테는 두 분이 친정부모님 같아요. 정말이에요. 두 분은 제게 정말 끝없이 잘해주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제 재산을 털어서라도 빚을 갚아드릴 일은 없었겠죠. 시부모님은 미안하고 고맙다며 1시간 동안이나 우셨고 저도 결국 같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 후 남편한테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너무 놀라 뻣뻣하게 굳어있다가 한참이나 말을 찾지 못하더군요. 그 후 우물거리면서 미안하다, 정말 고맙다고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저희 가정을 지키기 위해 결정한 것이었으니 사실 탓할 건 아니었죠. 그 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정말 약속한 대로 누구에게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고 계세요. 그때 당시의 경험이 정말 약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사채업자에게 한번 봉변을 당하고 나니 이제 자신의 재산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던 모양이었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